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양산에서 북카페를 만든다는 뉴스가 아주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아니면 전직 대통령인 신분으로 북카페를 만든다? 이념 공부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상투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전직 대통령으로 또 하나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UAE에 가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300억 불이나 되는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 정치 뉴스에 또 이게 묻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이 재밌는 뉴스 하기보다 좀 걱정이 되는 뉴스입니다. 우리 인구가 작년에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가 주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과연 이대로 가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적정한 인구를 남북한 합해서 5천만 정도가 아닐까? 이게 평소에 제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천화동인의 140억 원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 넘어갔다. 도대체 이 50억 클럽 언제 수사하는 걸까요? 그리고 김만배가 돈을 지기지기 뿌렸다는 기자들, 그리고 검사와 판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신문사설이 하나 있었죠.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설이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가 대법관 권순일에게 부탁을 해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만든 다음에 한 달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재판 거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권순일은 자기가 주심을 맡은 사건이 아닌데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에도 관여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를 넘기는데도 관여한 걸로 소문났습니다.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은 자체 조사조차 벌이지 않았습니다. 권순일은 명예롭게 대법관으로 퇴직을 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화천대유라는 김만배 회사에서 고문료를 받아 챙긴다고 했습니다. 문명국이라는 나라에서 만약 대법관이라는 자가 돈에 팔려 정의를 벌였다면,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말 그랬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일에 대법관들이 동조를 했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부터 줄창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적어도 대법관이 한 명 이상 연관되었고 이 사건의 배경이 대장동 게이트인데다가 주범 김만배의 뒷배가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불리는 고관 대작들이니 특검으로 가서 발본색원하여 후세에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직 특검,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 이런 자들이 이 나라의 정의를 땅에 채받고 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어쨌든 김만배가 결과적으로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검찰은 이 진술을 뭉갰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재명은 이 사건이 무죄가 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만배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넘기진 바로 다음 날, 그리고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그날에도 권순일이 방에 갔습니다. 대법관의 방에 총 8번을 갔는데 이발하러 간 건 아니겠죠. 뭐 하러 갔을까요? 그리고 권순일은 퇴임 후에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재인 시대의 검찰이 눈을 감은 겁니다.
도대체 대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함께 썩은 것일까요? 검찰은 2021년 말 두 차례 군수님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입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개발 본류 수사가 문제라며 이 수사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추악한 사법부를 덮을 수 있을까요? 검찰 쪽이 말은 내렸습니다. 대장동 본류를 먼저 수사한다. 자, 그 결과 이제 검찰도 끝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1부 3부죠. 이 반부패 수사부가 16일 이재명에게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재명 본인에게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된 모양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 뒤인 27일 소환조사를 받는 것으로 일자를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조율되고 있지 않다. 그건 변호인에게 한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나온 뉴스가 그렇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드러난 뒤에 무려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설계하고 결재했던,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설계했다. 최종 설계하고 결재를 했던 가장 윗선인 그분 이재명을 이제 소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확한 혐의는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2013년부터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민간 사업자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재명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습니다. 자신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그리고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이 사람은 나무기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뇌물 배임 횡령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과 김용 이 두 사람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공동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김용은 2021년 4월에서부터 8월까지 유동규를 통해 남욱이 조성한 8억 4,700만 원을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로써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가운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복잡한 대장동 게이트가 검찰이 도마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칼질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FC 후원금 사건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대장동 게이트를 조사받은 뒤에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성남지청으로 몰려갔던 43명의 열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이재명을 호위하면서 거의 무죄와 함께 정치 탄압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대장동 개발이 당군 일의 최대 공공환수라고 하던 거짓말을 이재명은 이번에도 태연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잠옷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한 차례 조사한 뒤에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차례 조사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재명에 대한 질문사항은 아무리 추려도 적어도 500개가 넘고 1000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조사만으로 그 조사가 다 이루어질까?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소집해놓고 국회는 열리지 않고 의원들은 외유 중이죠. 결국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열 텐데 과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제가 총장이라면 무조건 청구합니다. 청구해야만 검찰에도 명분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이런 판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김성태, 이 조폭그룹 김성태가 오늘 영종도 공항을 통해 송환됩니다. 함께 체포가 된 현 상방울 그룹 회장이죠. 양승길도 함께 들어옵니다. 상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김성태는 17일 오전 0시 50분에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합니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은 17일 오전 8시 5분입니다. 다들 출근길인데 영종도에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은 17일 김성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검찰 수사관들을 태국으로 파견해서 김성태, 양승길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이들이 국직기에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자진 귀국한 뒤에 인천공항에서 대기를 하던 검찰 수사관들의 체포가 됐던 남욱 변호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국내로 데려오면 신병을 넘겨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사관을 파견해서 함께 귀국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에서 체포하는 순간부터 48시간 그 법칙이 딱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귀국을 하면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를 해야 될 테니까 바빠집니다. 일단 조사를 마쳐야만 영장을 청구할 테니 말입니다. 검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김성태를 수원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한 뒤에 18일 늦어도 19일 오전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김성태 체포를 두고 이재명의 성남지청 소환일에 맞춘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그 날짜에 김성태가 잡혔죠. 그러나 검찰은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김성태 체포 송환 작전에 검찰은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언론은 이번 김성태 체포에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총동원됐다고 썼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당시 취임하자마자 수원지검에 아주 혼쭐을 냈죠. 도대체 왜 김성태의 해외 도주를 방치했느냐.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성태 수행비서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전달하면서 김성태의 현지 비호 세력 가운데 한 명이 태국 한인회장을 지낸 A씨라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아마 이 A씨도 이번에 같이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태국 경찰은 처음엔 태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다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법무부차관 이노공이 지난해 8월 28일 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태국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도 지난해 11월 말에 태국으로 가서 태국 경찰청 이민국장과 경찰청장을 면담하며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검 간부라고 하더군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12월 20일 대검찰청에서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하며 다시 협조를 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2일 김성태 금고직인 매제 김모를 체포하고 결국 김성태도 체포할 수 있었다. 한편 그동안 송환 불복 재판을 받던 금고지기 김모는 귀국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가 13일 다시 또 입장을 번복해서 계속 재판을 진행할 태세라고 합니다. 검찰은 김모의 귀국을 막는 작업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모가 들어와야만 모든 것이 입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갔고 이 돈이 어디에 갔고 누구에게 줬고 하는 것을 김모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김모의 송환 앞으로 두세 달은 더 걸릴 모양입니다. 자, 요 며칠 동안 김승태가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승태의 이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관련자들의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 그 신호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범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동훈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무원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 대장동을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 김승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국한테서 한 말일까요? 지난주 인천 가두인설에서 이재명이 사적 복수의 공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인가? 라고 말을 한 데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원래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 중에 하나였죠. 검사가 이 보복으로 수사를 하면 거의 깡패지 검사인가? 그 말에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또 최근 안민석이 김승태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에 도피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을 이렇게 애둘러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 덧붙인 말이 한동훈이 과거 법무부 장관들과는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의 배우일 거라 생각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 깡패의 배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궁금합니까? 저 역시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로 그 깡패의 배우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그 뒤에 기자들과 문답에서 한동훈은 김승태가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범죄자가 못 견디고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 남욱도 최서훈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민생을 무기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걸핏하면 기자들에게 지금 민생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민생인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리고 경제안보센터 이런 3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기본사회위원회. 그 중에 바로 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이 맡습니다. 직접 당대표가 맡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가 얼마나 먹힐까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이 나경원이 출마를 두고 이제는 다들 아시죠? 친윤 비윤의 갈등이 윤 대통령과 나경원의 갈등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나경원이 저출산이 부위원장 사직서를 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대사까지 일괄 해임했습니다. 두 자를 모두 해임을 해버린 겁니다. 사직서를 내리는데 막상 인명권자가 해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망신살입니까? 그러자 당내 친윤계는 나경원을 향해 제2의 유승민이라는 등으로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망신 주는데 대해서 비판을 마구 쏟아낸 겁니다. 총을 난사를 한 겁니다. 반윤 선두가 되어버린 나경원 찍어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일단 나경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지 않고 있지만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퇴로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달리 선택할 길도 없습니다.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나. 2016년에 악몽이 떠오른다. 그렇죠. 2016년에 진박 간별사, 바로 이 최경환 전 장관을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분이 진박 간별을 한다면서 저도 그 당시 슬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새타령을 불렀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이런 노래까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진박 간별사, 진박 타령이 결국은 당시에 총선을 망쳤습니다. 그러자 친윤 핵심 장제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제2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이 결코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까 한쪽은 제2의 진박 간별사, 쉽게 말하면 진윤 간별사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반대 입장에서는 제2의 유승민이다, 쉽게 말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당내 친윤 모임 국민공감의 박수영도 이 페이스북에 영화 나홀로 집에의 아역 주인공과 그리고 나경원의 얼굴을 그대로 나열한 뒤에 나 한자로 이 나경원 할 때 나 홀로 집에 라는 자막을 단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말 이런 유치한 패러디 좀 하지 맙시다. 저는 나름대로 이 박수영 의원을 꽤 괜찮은 의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나 홀로 집에. 박수영은 나 전 의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래 사진처럼 휘하화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휘하화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박의원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 이분도 제가 참 괜찮다고 판단한 정치인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심지어 이런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러 자리에 이야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장관이 못 됐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할 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입각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 외교부, 그 제1순서였죠. 그리고 복지부 장관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외교부 장관의 나경원 산뜻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괜찮은 조합으로 보였습니다. 제 얘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나중에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부동산 문제가 나경원 전 의원의 입각에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알려졌죠. 근데 그 얘기를 김성태 전 의원이 지금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방송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당내 한 줌 남은 반윤 세력이냐, 진윤 간별사냐. 이 진윤 간별사가 되어버린 장제원은 14일 나경원을 겨냥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당신 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참모를 가르치게 해도 나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행태는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다. 장제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던 폐륜을 역사의 자명한 순리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습니다. 폐륜이라. 글쎄요. 대통령이 거역을 하면 폐륜이 되는 겁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말입니다. 대통령을 거역하면 폐륜이 된다. 장제원 의원이 그런 뜻으로 말을 했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그는 나경원이 사색의 시간을 가져본다는 말을 간보기 정치가 민망해 보일 따름이라고도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해외 순방 직전에 이 대통령의 등 뒤에 사직서를 던진 것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론전을 해보겠다는 속셈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사직서를 던진 장관급 인사를 해임을 한다. 그것은 무슨 속셈인가요? 장제원이 독설도 제가 보기엔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당내 한 줌 남은 반윤 세력들이 앞다퉈 그토록 미워했던 나경원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나섰을까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얄팍한 지지율과 일자리가 필요한 정치 낭인들에 둘러싸여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는 나경원이 느닷없이 민주투사로 둔갑해 버릴 눈물이 출마선을 기대해 본다. 하긴 이 나경원 주변에 현 의원들은 없고 전직 의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정치 낭인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나경원이 마치 박해바다 측에서 쫓겨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이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자 비윤계가 일제히 맹공에 나섰습니다. 허나는 장제원이 당내 한 줌 남은 반윤 세력이라고 언급을 한 데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력으로 힘으로 권위를 만들고 내세우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반민주주의자임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시길 바랐다. 이 말은 허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일을 두고 한 줌 남은 반윤 운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대표 출마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나경원은 뻔한 결말을 두고 어제도 미뤘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주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 수도 없고 내일만 기다릴 수도 없다.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겠다. 나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나경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서울 현충원을 찾았다고 썼습니다. 현충원에 간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수의 뿌리이자 기둥이신 지도자들이 곁에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의 시간이었다.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까? 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을 마치고 귀국을 한 다음에 자신의 출마 의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을 그만둘 때 캠프까지 이미 꾸렸다면서 굳이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캠프를 이미 꾸렸지 않습니까? 나경원은 저출산이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13일 참모회의란 걸 열고 대변인 인선을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나경원이 대변인으로 지목한 김민수는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다음 날 취재진과의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서 대언론 창구 역할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언론은 거의 모두 나경원이 출마를 기정사실로 여깁니다. 퇴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을 돕는다는 전 의원 박종희가 라디오에서 어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나가 있는 기간에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기에 귀국 후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 박종희는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한 장제원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말 조심하라. 나경원이 한참 선배 아니냐. 대통령 신임을 받는다는 분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경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처음 봤다. 자,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권력에 취해 이인자를 다투는 자들은 모두 소인배들입니다. 정치는 소인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